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제가 22살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그 당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대전에 살고 있었고 저는 강원도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만나 일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다 헤어졌는데 어느 날 집으로 올라가던 중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원래는 호법 분기점으로 와서 원주 방면으로 지나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겁니다. 그게 평소에 가지도 않던 길인 제천 인제 방면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길은 정선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길인데 혹시 해가 지고 난 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난히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길입니다. 특히 태백 통리제를 내려오는 길은 밤에 안개라도 끼면 앞도 잘 안 보이고 거기다 도계까지 내려오는 그 엄청난 구부렁길을 운전해야 돼서 웬만하면 이 길로는 잘 다니지 않는 편이었죠. 일단 이쪽 방면으로 와버린 상황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천천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평소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면 뭐라 말할까 약간 투명한 사람도 아닌 그렇다고 귀신 형상도 아닌 아무튼 알 수 없는 이상한 형체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가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고 딱히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운전을 하다 아마 정선쯤 왔을 때였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우고 볼일을 보게 되었죠. 그때가 7월 중순이라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등 뒤로 뭔가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몸이 힘들면 가끔 이런 증상도 느끼는 타입이라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죠. 그런데 뒤를 돌아 차에 탑승을 해야 하는데 왠지 뒤를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떠올린 방법은 뒷걸음질이었고 모양새가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뒷걸음질로 천천히 운전석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와 5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담배를 태우고 있는 남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어두운 도로가라 또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기에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모든 긴장이 풀려버렸고 저는 그제야 운전석으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니 이게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는데 문득 백미러로 뒤를 쳐다봤더니 남자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네. 술 취한 사람인가? 그런데 운전을 하다 문득 들었던 생각은 분명 남자가 차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그 남자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걸어올 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택시를 이곳까지 불러서 갈 수도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던 상황이었죠.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 황지동쯤 왔을 때 아침 출근이고 뭐고 태백에 사는 삼촌에게 전화를 드려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삼촌, 저 민성인데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민성이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게 제가 가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운전 조심하고 천천히 와라. 삼촌도 제가 겁에 질린 목소리를 느꼈는지 더 이상 캐묻지는 않으셨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삼촌 집에 도착을 했고 삼촌은 제 얼굴을 보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알았던 사실이지만 그 당시 제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 보였다고 하셨죠. 그래서 삼촌에게 여자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가는데 서북에서 정선으로 넘어오는 도중 제가 경험한 일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도 가끔 듣긴 했는데 거기가 밤에 차도 없고 한적한 도로라 헛것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 아니 삼촌, 분명히 어떤 남자가 담배를 태우다가 갑자기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다니까요. 저는 억울하다는 듯이 삼촌에게 말씀을 드렸고 제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삼촌이 옛날에 있었던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죠. 삼촌의 이야기는 제가 차를 세운 곳이 정선 카지노 근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 강원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카지노의 출입 횟수 제한을 두면서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카지노에서 돈은 물론 집과 차량까지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삼촌이 알고 있던 가장 최근의 일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아마 2013년쯤이라고 기억을 하셨죠. 삼촌이 건너 아는 지인 중에 카지노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남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꽤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단순 재미로 즐겼지만 점점 중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고 했죠. 결국 도박에 빠져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었으면서 남자는 도박에 빠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극소수를 제외하면 도박은 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 되는 구조인데 거기다 감당하기 힘든 사채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풀어나니 가족들에게 생활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돈을 뺏어가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답니다. 남자는 중독 증세가 심해지자 가족들과 합의하에 치료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가정의 불화에 시달리다 모든 게 깨질 위기였다고 했죠. 그렇게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빚 독촉을 받다 남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카지노 근처 모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사망하기 전 음성 녹음을 남겼다는데 그 내용이 카지노에 오려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도 막을 거라는 그런 절실한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지노에서 수많은 돈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면 카지노 측에서 차비 명분으로 소량의 돈을 조금 준다고 합니다. 밥 먹고 차비라도 쓰라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겠죠. 하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술을 먹고 도로에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근처 모텔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삼촌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쩌면 제가 목격했던 남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했으니 아마 예전에 고인이 되신 분이 혹시 사람 형체로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뭐라 설명하기가 참 미스터리했던 일이었죠. 삼촌도 이런 이야기를 지인들에게만 들었었는데 그날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하니 신기하면서도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도박에 빠진 건 잘못이지만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고 들은 이야기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앞으로는 정말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무서운 경험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었던 건 지금부터 2년 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올라오는 길이었고, 시간은 오후 7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도착해서 마중 나오기로 한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분이 다가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기도 하고, 또 남자분 외모가 모델 뺨칠 정도로 잘생긴 편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실은 어릴 적부터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 많은 편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 다가올 만한 그런 이쁘장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저 아무한테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쪽이 진짜 제 이상형이라서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에게 번호를 주게 되었고, 남자는 번호를 받고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는구나, 뭐 그런 생각과 함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를 관심 있어 한다는 것 자체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동생이 도착했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전부 동생에게 털어놨었죠. 아? 누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그것도 잘생긴 남자가? 뭔가 수상한데? 암튼 잘 알아보고 연락해. 동생 말대로 조금 이상하단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단순 연락처를 준 것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었고, 알고 보니 어제 제 번호를 물어봤던 그 남자였죠. 그 시점부터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남자 이름은 김수현,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고, 그렇게 얼마 뒤 저녁을 먹자는 제안에 저는 수현 오빠와 일식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물어본 뒤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거기다 매너까지 좋아서 점점 호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를 끝내고 수현 오빠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죠. 저는 수현 오빠와 2번 정도 더 만난 뒤에 고백을 받게 되었고, 저희도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제가 수현 오빠와 만난 지 100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일어났었죠. 지수야, 우리 곧 100일이잖아. 그래서 오빠가 생각을 해봤는데 1박 2일로 부산 여행이 좋을 것 같거든? 넌 어때? 부산? 그래, 알겠어. 사실은 부산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가끔 내려가곤 했었거든. 아, 그래? 그럼 그 친구도 불러서 같이 놀까? 나도 내 친구 데리고 가면 되거든. 여행 갈 땐 사람이 많아야 재밌잖아. 안 그래? 그래, 그럼. 근데 걔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바로 연락해볼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고, 친구도 그날 스케줄이 없다고 하길래 같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수현 오빠가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그날 수현 오빠 친구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훈훈하다고 볼 정도로 준수한 외모였죠. 아, 저는 수현이 친구 우진이고요. 수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3명이서 차를 타고 출발을 했고, 차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잠깐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때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누나, 큰일 났어. 어디야?
아니, 엄마가 사고가 나서 나 지금 병원 왔거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편의점을 나와 택시를 탔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수연 오빠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왔었지만 일단 병원으로 가는 게 우선이라 설명은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안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놀란 마음으로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병원 로비 근처에서 동생이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났다며? 아니, 그게 누나 화내지 마. 사실은 엄마랑 약 타러 온 거거든? 근데 엄마가 오랜만에 누나랑 밖에서 밥 먹고 싶다고 말하길래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아서 진짜 미안. 엄마에게 사고가 났다는 건 동생의 거짓말이었고 엄마는 한 달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게 있었는데 그날 약을 받으러 동생이랑 병원에 왔던 거였죠. 야, 진짜 죽을래? 나 중요한 약속 있어. 근데 엄마는? 엄마? 엄마는 지금 진료받고 계시지. 야, 나 먼저 간다. 너 두고 보자. 저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수연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는데 이미 수연 오빠와 우진 오빠는 일정대로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고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부산역 앞에서 만나기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오빠에게도 미안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제 친구에게도 미안했고 아무튼 서둘러 내려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수연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지수야, 우리가 너 기다리고 있을 시간에 친구 먼저 데리러 가는 게 시간적으로 나을 것 같거든? 친구 연락처가 어떻게 돼? 오빠가 전화해서 먼저 만나고 있을게. 그래도 괜찮지? 저는 수연 오빠의 말대로 제가 부산역에 도착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제 친구를 먼저 데리러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연락처를 알려주고 제 친구에게는 따로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부산역에 도착을 했고 수연 오빠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고 저는 뭔가 이상해서 제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마저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산역 입구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 번호는 수연 오빠의 친구 우진 오빠의 번호였습니다. 지수씨 많이 기다리셨죠? 그게 수연이가 술을 한 잔 먹어서요. 일단 제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대략 1시간 정도 더 지난 뒤 우진 오빠를 만날 수 있었고 저는 우진 오빠와 함께 광안리 근처에 위치하는 펜션으로 들어갔었죠. 펜션으로 들어가니 수연 오빠는 술을 많이 먹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 친구 미연이는 이미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연이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거진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취한 모습을 본 건 저도 처음이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수씨 데리러 갈 때만 해도 둘 다 한 잔씩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늦게 온 탓에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고 저는 너무 미안해서 친구 이불을 덮어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내는데 자세히 보니 112에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았고 그걸 보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제 주변에 수연 오빠와 우진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펜션을 빠져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제 친구 미연이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들이었죠. 이미 수연 오빠와 우진 오빠는 수배가 내려진 범죄자였는데 일명 성욕을 강화하는 최음제라는 약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약물을 실제 여성들에게 테스트하기 위해 번호를 물어보고 작업을 하고 다니는 그런 무서운 인간들이었죠. 제가 펜션에 도착하기 전 미연이는 약을 먹고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고 병원에 실려가서도 심한 복통과 하혈 증상까지 나타나 약 일주일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지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아직도 그 친구에게는 너무 죄책감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동생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둘 다 그 약을 먹고 쓰러졌을 거고 그럼 저희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모의 여자분이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이와 반대로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그들남님께 사건 당시의 사진과 고소장까지 함께 보내드렸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남녀 가릴 거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저는 여자친구와 부산 서면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라 저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됐고 제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였는데 그 시기쯤 저희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탓인지 어쩌다 보니 주량이 넘게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2번 다시 잊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간은 밤 11시가 살짝 지났을 때였고 저는 술값을 계산하고 나서 여자친구와 제가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제 걱정이 된다며 저를 바래다 줄 목적으로 저희 집까지 같이 왔던 겁니다. 술도 깰 겸 둘이서 TV를 보고 쉬고 있다가 대략 새벽 1시쯤 여자친구가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오피스텔 복도 끝에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겁니다. 오빠, 저 여자 좀 봐. 저러고 자면 위험할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택시 도착 알림음이 와서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1층 로비로 내려갔었습니다. 조심히 가고 집 가서 연락해. 여자친구가 탄 택시는 출발했고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데 조금 전 복도에서 목격했던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다가 되려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니 괜한 참견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벌써 도착했어? 아니, 아직 가고 있어. 근데 오빠, 그 복도에 앉아있던 여자 있잖아. 설마 아직까지 거기 있는 건 아니겠지? 글쎄, 내가 집에 들어올 때도 앉아있긴 했었으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긴 해. 아, 그래? 계속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빠가 확인해보고 아직까지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다시 나가볼게. 솔직한 그때의 심정은 술도 먹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계속 걱정을 하길래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저기요, 이런 데서 자면 큰일 나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 여자는 제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경찰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 집에 도착을 했었는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갔는지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시 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고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겁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누구야? 그 당시 술도 먹고 엄청 피곤한 상태라 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혹시 계단 밑으로 도망을 갔을 수도 있으니 저는 아래층까지 내려가 주변을 살펴도 봤지만 결국 허탕만 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본인 집인 줄 착각한 거라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하고 일어났더니 글쎄 어떤 여자가 침대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알겠어요. 지금 나갈게요. 제발 부탁인데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신고는커녕 불을 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 여자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제 몸을 살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몸을 핥은 자국이었고 가슴 주변 말고도 여러 곳이 빨갛게 변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라고 하지만 이런 추행을 당하고 보니 너무 수치스러웠고 저는 급한 대로 제 몸 사진을 찍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 타이밍에 경찰이 찾아왔었습니다. 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거든요. 잠깐만 문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글쎄 저희 집에 들어왔던 그 여자가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저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제 몸을 보여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접수되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피부과로 가서 진단서를 끊고 회사에 출근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고 이런 일을 주변 지인에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진수 씨, 이번 사건 때문에 DNA를 채취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봐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수 씨 말을 믿기가 좀 힘드네요. 형사님의 말뜻은 저희 집에 들어온 여자가 범죄 경력도 없는 평범한 20대 여대생인데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남자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제가 성폭행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서둘러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이 모든 사실을 여자친구에게도 털어놨었죠. 다행히 여자친구는 제 말을 믿어주고 괜찮다고는 했지만, 저는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까지 먹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담당 형사님께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내용들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김진수 씨, DNA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딱히 특별한 증거도 없고 그냥 이번 사건은 이대로 종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진수 씨가 현관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여성이 진수 씨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복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자였고, 문 손잡이를 돌리고 계단 위층에서 숨어 있다가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몰래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든 틈을 타 그런 미친 짓을 해놓고선 되려 저를 강간범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또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까지 제출하고 그렇게 사건은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허위로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죠.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은 술에 취한 여자가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몰래 계단에 숨어 있다가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술 취한 연기를 했던 건지 아직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 맞은편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마주친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그때 여자친구와 같이 데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그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고,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더럽다 더러워. 아직도 만나고 있나 보네.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고, 이건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저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나서 저희를 헤어지게 하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남녀가 서로 바뀌었다면 DNA도 필요 없이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남자는 주거침입에 성추행을 한 성범죄자로 뉴스 1면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주변 지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인생이 망가져 버렸겠죠.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여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고, 또 여성과 동일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보드릴 사연은 제가 대형마트에서 일을 할 때 저와 같이 근무했던 남자 직원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울산 대형마트 안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안에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마트 소속 직원은 아니었고, 마트 측에서 임대 매장을 내어주면 그 자리에 들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었죠. 아무튼 제가 운영하던 옷가게는 젊은 남성층을 타깃으로 한 정장 의류였고, 이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따로 직원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둘이서 일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당시 오픈 시간이 오전 10시였고 마감은 밤 9시 30분이었는데 아내가 출근해서 3시까지 일을 하고 3시부터는 저와 맞교대를 해서 제가 마감까지 근무를 했던 그런 일상이었죠. 그렇게 2년간은 문제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 직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알바 사이트에 구인 글을 올려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직원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 직원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급도 적고 마트 안에서 일을 하는 거라 그런지 자꾸만 아주머니들만 연락이 오곤 했었죠. 하는 수 없이 그냥 아주머니를 써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저 알바 사이트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직 사람 구하시나요? 네, 아직 구인 중이고요. 이따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이력서 한 통 가지고 한번 들리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략 30대 초중반 정도로 예측되는 남자 목소리였고 오후 2시쯤 가게에서 면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었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외모였죠. 어서와요. 좀 전에 면접 보기로 한 분 맞으시죠? 이력서는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 남자가 건네준 이력서를 살펴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승민, 나이는 32살이었는데 경력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겁니다. 저 승민씨, 지금까지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아, 네.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해서요. 어쩌다 보니까 집에서만 생활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단순 알바 경력도 없는 완전 무경력이라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의류 판매가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상대를 해야 하는 직업인데 아직 사회 경험조차 없다고 하니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마땅한 지원자도 없었고 하루빨리 사람을 구해야 했던 실정이라 좀 불안하긴 했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제 걱정과 다르게 승민이는 빠르게 적응을 했고 거기다 승민이가 온 뒤로부터 가게 매출까지 올라갔었는데 말 그대로 복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승민이와 일을 한 지 반년 가까이 되었을 때 다른 임대 매장을 운영하던 점장님들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말은 승민이가 가게 손님을 내쫓는다는 말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다들 경쟁 상대이다 보니 괜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손님을 내쫓으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건 정반대 상황이니까 누가 봐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마트 매니저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점장님, 같이 일하는 직원 말이에요. 글쎄 손님을 가려서 받는다고 컴플레인이 몇 번이나 들어왔었거든요. 요즘 말이 많은데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고 저는 그날 승민이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승민아,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너 일할 때 손님 가려서 받은 적 있어? 아, 그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쩔 수가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 이런 말하면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안 좋은 기운들을 좀 느끼거든요. 저는 승민이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승민이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다른 기운들을 느끼며 살았고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승민아, 그게 말이 되냐? 아무튼 한 번만 더 이런 말 나오면 너랑 일 같이 못해. 알겠어?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아무 이유 없이 가게 매출이 떨어졌고 저는 불안한 나머지 전체적인 옷의 위치와 그리고 마네킹 DP도 바꿔보고
손님을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더 떨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났고 장사를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한날은 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점장님,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또 기운이 안 좋다는 말 하려고? 아, 네. 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아무 손님이나 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유, 승민아. 옷가게에서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게 말이 되냐? 너 자꾸만 이상한 말 할래? 네, 알겠어요. 뭐 어차피 점장님도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 그냥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 갑작스럽게 승민이는 가게를 그만뒀고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아내가 몸조리를 끝낸 뒤 다시 예전처럼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매출은 바닥이었지만 그나마 인건비가 나가진 않으니 그럭저럭 버틸만은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장으로 승민이가 찾아와 다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점장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 승민아, 네가 어쩐 일이야?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저 오늘 마감 시간 때 남자 손님 한 명이 올 거거든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절대 그 손님과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점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승민이는 돌아갔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일을 해야만 했었죠. 그렇게 마감 시간이 돼서 정산 처리를 하려고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그때 어떤 남자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건 승민이의 말대로 그 손님은 검정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손님을 응대했겠지만 그날따라 승민이의 말이 떠올라서 저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잔금 처리를 끝내고 다시 매장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매장 안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바닥은 온통 피가 떨어져 있었고 그 피의 정체는 옆 매장에서 일하는 점장님이 흘린 피였죠. 그러니까 제가 정산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옆 매장 점장님이 저희 매장에 손님이 있는 걸 보고 대신 응대를 해주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점장님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도주를 했고 쓰러진 점장님은 곧장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과다출혈에다 상처도 꽤나 깊어서 긴급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느낀 건 승민이가 했던 말들이 어쩌면 헛소리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예전처럼 승민이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 손님을 응대했다면 그날 피해자는 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흉기 난동을 부린 범인은 검거가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을 받았던 점장님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저는 승민이에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이 번호를 바꾼 건지 그 사건 후로 승민이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승민이가 말한 안 좋은 기운들에 대해선 명확히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운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승민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의심해서 미안했고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하려는 사건은
아직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인데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불과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순천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저의 본가는 대구 달서구 근방입니다. 여기서 살게 된 건 순천이 아내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이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일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됐던 거죠. 아무튼 본가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진 못하고 명절이나 아니면 여름 휴가 때마다 일정을 맞춰서 아내와 내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추석 명절 때 일어났고 그날 아내와 둘이서 대구로 내려가던 중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내와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였는데 특히 섬진강 휴게소에서 파는 핫도그를 아내가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대구로 내려갈 때마다 섬진강 휴게소에 들려 간식도 사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섬진강 휴게소로 들어갔고 시간은 오후 2시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 추석 연휴는 개천절까지 이어져 말 그대로 황금 연휴였고 거기다 코로나에서 벗어나 3년 만에 맞이하는 명절이다 보니 휴게소 주차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상황이었죠. 그때 아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휴게소 화장실 앞에 먼저 내려주고 저는 주차 자리를 한참 살펴보다 휴게소와 조금 떨어진 대형 트럭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소지품을 챙기고 있는데 누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대략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사장님.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시간 괜찮으시면 부탁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 솔직한 심정은 아내 때문에 그냥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 일단 무슨 부탁인지 얘기나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실은 제가 덤프트럭 기사인데요.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와서 밥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 지인이 사장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사장님이 출금만 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밥 한 끼라고 해봐야 큰 금액도 아닐 거라 생각해서 알겠다고 수락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휴게소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직도 볼일을 보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당연히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에 일단 그 남자와 같이 ATM 기기 쪽으로 향했고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무려 100만 원이란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밥값이라고 하길래 많아봤자 10만 원 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큰 금액이었고 저는 약속대로 돈을 출금해서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남자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고 저는 아내를 내려준 화장실 앞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죠. 화장실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저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김준규 씨 휴대폰 맞죠?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가 지금 아내분을 데리고 있거든요. 지금 문자로 계좌 하나 줄 테니까 10분 안에 300만 원만 보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또 10분 안에 입금 안 하면 아내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아내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였고, 영화에서만 봤던 일이 실제로 저에게 닥치니까 그 순간은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에 나와 있는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다시 그놈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혹시나 아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나 많이 찾았지? 뭐야? 여보, 괜찮아?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안도감에 눈물까지 나왔는데, 제 모습을 본 아내가 당황스럽다는 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더니 갑자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와, 근데 진짜 소름 끼친다. 아내는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했죠. 할머니는 아들과 둘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좀 찾아달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차량 번호는 기억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할머니를 모시고 아들분 차량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할머니와 차를 살펴보고 있다가 때마침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할머니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내를 보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 순간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나 아들 없으니까 이제 그만 찾고 가봐. 아내는 본인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물었지만 할머니는 욕을 하면서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저를 기다렸지만 저와 길이 엇갈린 건지 만날 수는 없었고, 하필 급하게 차에서 내리느라 아내는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는데 그 바람에 연락조차 받을 수 없던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죠. 사건을 정리해보면 트럭 기사라고 했던 남자와 그리고 아내에게 접근한 할머니는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남자가 출금을 해달라고 하면서 제 이름과 계좌번호를 물어봤었고, 아마 전화번호는 주차된 제 차량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내를 유인해서 시간을 끌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아내를 납치했다며 제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던 거고, 그 당시 판단력이 흐려졌던 저는 바보같이 돈을 입금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쓰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물론 생활비로 사용하던 카드마저도 정지가 돼버린 난감한 상황이었고, 알고 보니 휴게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줬던 게 저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돈이었던 겁니다. 결론은 무혐의 판정을 받고 다시 계좌를 쓸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았었죠. 현재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인데 형사님께 들은 내용은 아마 범인이 잡히더라도 피해 금액은 돌려받기 힘들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놈들이 검거가 된다고 해도 단순 꼬리 자르기라 이런 피해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트럭 기사인 남자와
그리고 할머니를 제외한 또 다른 조력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추측일 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이 급해 먼저 내렸을 뿐이고 저도 단순히 남을 도와준 것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에 휘말릴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이 납치당했다는 전화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내까지 사라졌던 상황이라 더욱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인데 이런 일들은 누구라도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니 정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7년 전 제가 30대 중반일 때 겪은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섬뜩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거기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마저 허리 통증 때문에 집에서 쉬고 계시던 중이었고 당장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월세조차 내기 버거울 정도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취업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봤지만 나이와 경력 탓인지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았는데 옛말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아는 형님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해준 음식만 먹고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적응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우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말았죠. 그건 식당 사장이었던 형님께서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해본다는 이유로 저에게 전적으로 식당 운영을 맡겼는데 그 덕에 월급은 더 올라갔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주방 일을 하고 있으면 알바생은 서빙과 카운터를 봐야 하는데 늘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었죠. 웬만하면 제가 직접 계산을 했고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는 알바생에게 맡겼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돈이 모자라는 불상사가 생기곤 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야 실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건 횟수가 너무 잦다 보니 마감 때마다 알바생을 나무랄 수밖에 없었죠. 저를 믿고 가게를 맡긴 형님을 봐서라도 더 꼼꼼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도 불리는데 저의 단호한 성격 탓인지 알바를 구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어머니가 식당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극구 말렸지만 집에만 있기 갑갑하시다며 결국 식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밤 9시쯤 대략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으로 들어왔죠. 어르신 어쩌죠? 저희가 10시에 마감이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참이슬 한 병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딱 한 잔만 마시고 갈게. 이미 들어온 손님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란 생각에 말없이 소주 한 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주 하나 없이 깡소주를 마시길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안주까지 준비해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자꾸만 술을 같이 한잔하자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저 어르신,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드시고 대신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말없이 돌아갔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식당 마감 시간은 보통 밤 10시였고 어머니는 8시까지 일을 도와주다 먼저 들어가셨는데 꼭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난 뒤 거진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할아버지가 찾아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참이슬 한 병을 시켜 안주도 없이 혼술을 하다가 대뜸 저에게 술 한 잔을 권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얼마 뒤 그 할아버지의 무서운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왔고 저는 당연히 술을 주문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자네, 이리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이 시간만 되면 왜 여기로 오는지 자네는 알고 있어? 네? 그야 저는 모르죠.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됐고, 참이슬 한 병만 갖다 줘.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를 내더니 술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저는 평소대로 술을 드리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는데 그때 제 등 뒤로 소주병이 날라왔고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만 없어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는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날 듯 싶어 저는 할아버지를 피해 서둘러 식당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저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그로 인해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는데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저의 어머니였고 사건의 발단은 어머니가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당시 어머니의 연세가 환갑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동안이란 소리를 자주 들으시는 편이었습니다. 굳이 나이를 밝히지 않으면 50대로 보는 사람도 있을 만한 외모였는데 어느 날 문제의 그 할아버지가 식당으로 찾아와 어머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아들이 보고 있다며 그만하라는 말을 했었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원인이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제가 없으면 어머니가 본인 마음을 받아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시간, 즉 8시 이후에 가게를 찾아왔던 거고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머릿속에는 저를 살해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실은 할아버지의 살해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소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한 잔씩 권할 때마다 저 몰래 소주에 청산가리를 탔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술을 거부하고 나면 갑자기 술맛이 떨어진다면서 그냥 가게를 나갔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술 안에 청산가리를 탔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실패하자 결국 흉기를 들고 찾아왔고 그날 밤 저를 살해하고 난 뒤 어머니를 찾아갈 목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들인 저에게 손님이 찝쩍거린다는 그런 남사스러운 일까지 털어놓기가 쉽진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자백을 받은 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선 그 할아버지가 출소하고 나면 또다시 식당으로 찾아올 거란 무서운 생각에 저와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가야만 했었죠.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지만 제가 이 사연을 보내면서 다시금 그때 일들을 떠올려 보니 아직도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의 권유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저희 어머니까지 위험해졌을지도 모르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인데 한순간의 선택으로 저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무서운 경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음식점 주방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요리에 관련된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며 지냈죠.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는 진학하지 못했고 곧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 목표가 호텔 요리사였는데 호텔은 최소 전문대라도 나와야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학력 미달로 지원조차 불가능한 현실이었죠.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일자리를 찾다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외국 음식을 판매하는 이색적인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긴 대만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방 요리사가 한국인이 아닌 현지 대만인이었죠. 많고 많은 음식점 중에 여길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다른 나라 음식을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상당했고 또 비슷한 규모의 레스토랑과 비교해서 급여와 복지가 꽤나 좋았던 편이라 큰 고민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일은 각종 재료 준비, 그리고 주방 청소와 설거지, 말 그대로 허드렛 일을 해야 했고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왔으니 밑바닥부터 배우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죠. 주방에서 일하는 인원은 저 포함 3명이었는데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요리사는 허젠빈이라는 대만 사람이었고 그 밑으로 저보다 3살 많은 한국인 요리사 태규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태규 형님도 이 일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은 큰 문제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방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저는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젠빈 요리사와 태규 형님은 음식 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방금 나간 요리 누가 조리했어? 알고 보니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치킨 바오라고 찐빵 같은 음식인데 주방 실수로 치킨이 아닌 새우 바오가 나가버렸던 거죠. 하필 그 음식을 먹은 손님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 음식을 먹다 말고 급히 병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젠빈 요리사와 태규 형님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그걸 지켜본 사장님은 태규 형님에게만 욕을 하면서 나가버렸죠. 아마 사장님 생각에는 베테랑 요리사보다 일한 지 얼마 안 된 태규 형님이 실수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업무가 끝난 뒤 태규 형님이 저를 불러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 오늘 주방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태규 형님과 근처 술집으로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태규 형님은 평소 쌓인 게 많았는지 저를 보고 하소연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에휴, 내가 반년이 넘게 참고 지냈는데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글쎄 잘못은 지가 해놓고 전부 내 잘못이라네. 네가 보기에도 내가 실수한 거 같냐? 아, 저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제 잘못이 더 크죠. 저 형님, 주방 인원이라고 해봐야 저희 3명밖에 없는데 그냥 화해하고 잘 지내는 건 어때요?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저 외국인 새끼 좀 이상해. 처음 볼 때는 엄청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줬었거든? 근데 내가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부턴가? 아무튼 그 후로 저렇게 변한 거야. 저는 술자리에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건 태규 형님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젠빈 요리사가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안은 대만으로 출장을 가서 약 한 달간 음식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는데 모든 비용과 숙식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답니다. 그러나 태규 형님은 혼자서 해외로 나가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아직은 본인 위치가 그럴 수준까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본인을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같이 주문 실수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태규 형님이 만든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던 적도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에게 욕을 듣는 건 태규 형님이었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태규 형님도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는 끝이 났고 다음날 태규 형님은 말도 없이 결근을 했었는데 어제 일도 그렇고 저는 걱정이 돼서 태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출근 직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태규 형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나름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당혹스럽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새로운 주방 직원 수영 씨가 들어왔고 저는 그 시점부터 요리를 조금씩 배우면서 태규 형님이 하던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책임자인 젠빈 요리사는 저와 수영 씨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줬었는데 사장님 몰래 요리도 만들어줄 정도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죠. 그때까지는 태규 형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는 아무 불만 없이 레스토랑 일에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젠빈 요리사가 저를 부르더니 대만에 다녀오지 않겠냐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현지 요리를 배워보면 어떻겠냐는 좋은 조건의 제안이었죠. 거기다 제가 대만을 다녀오면 주방 책임자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떠나겠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레스토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일을 그만두기 전에 확실한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조건인데 여기서 총책임자가 되면 급여도 올라가고 직원 복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더욱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나빠진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고 혹여나 제가 대만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쉽지만 포기를 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젠빈 요리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 태규 형님이 말했던 대로 갖가지 사고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장님께 욕을 들었고
태규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주방 직원 수영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만둔다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아, 사실은요. 제가 대만으로 출장을 가려고 하거든요. 요리 공부도 할 겸. 어? 잠깐만요. 수영씨, 혹시 젠빈 요리사 제안으로 가는 거예요? 수영씨는 아니라고 말을 둘러대는데 누가 봐도 젠빈 요리사의 제안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대만 현지에서는 무슨 요리가 유행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수영씨를 보고 대만 생활을 하더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수영씨는 가게를 그만두고 대만으로 넘어갔었는데 숙소에 도착했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도 태규 형님처럼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한 지 1년을 한 달 앞두고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아깝지만 퇴직금도 받질 못했죠.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거진 2달 정도 지난 뒤 모처럼 태규 형님을 만나 술 한잔을 하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태규 형님이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내 생각인데 대만 출장이라고 하면서 뭐 인신매매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그 홀에서 일하는 동생이랑 연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동생이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태규 형님의 말은 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들은 내용이라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2명의 주방 직원이 새로 들어왔었답니다. 그런데 그 둘 중 한 명이 대만으로 한 달 정도 출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직원이 있었다는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달이 지난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대만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고 동남아로 출국한 사람 중 행방이 묘연해진 인원이 약 5,0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었죠. 저와 같이 일했던 수영씨도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고 저는 태규 형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이 사건이 단순 연락 두절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을 당한 건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는데 대만으로 넘어간 2명 모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좀 많이 의심쩍고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레스토랑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건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건 다른 음식점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로 급여가 높았다는 점이었죠.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준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약 젠빈 요리사의 제안을 받고 제가 대만으로 출장을 갔었다면 영원히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너무 아찔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겪었던 끔찍했던 경험담이 있어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일이며 연도로는 아마 20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잠만 겨우 잘 수 있는 원룸에서 생활을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었죠.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노력을 했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금세 30대가 되었고 제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다 보니 원룸 월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몸이지만 늘 피해주지 않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범죄의 표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첫 번째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난 뒤 시작되었습니다. 박수호 씨 되시죠? 저는 보험 마케팅 팀장 김용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고객님이 당첨이 되셨는데 이벤트 상품 고지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보험은 드러나야겠다는 생각에 실비보험과 일반 암보험 두 가지를 가입했던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형편에 갑자기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당자에게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고 며칠이 지나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죠. 인터폰을 보니 문 밖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앞전에 저희 팀장님과 통화하셨죠?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남자 직원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짜로 상품권을 주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일반 택배도 아닌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전달까지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직원을 돌려보냈었죠. 그리고 그 일이 시발점이 된 건지 그 후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네, 누구세요? 저 이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원. 본인 말로는 아랫집 주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2년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층간 문제로 다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시끄럽게 한 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 남자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 사라졌고 저는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려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황당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살던 아랫집은 대략 한 달 전부터 세입자가 살지 않는 공실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차 한 대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사이드미러 끝부분에 제 팔이 살짝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아주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었죠. 저기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얼른 타세요. 운전자는 젊은 여자였었는데 제 팔을 잡더니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제가 출근이 급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고 그때는 저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이 단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며칠 뒤 그 생각은 달라졌고 이게 어쩌면 계획된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와 같이 시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퇴근이 늦는 바람에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집 근처의 마트를 들렀는데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수호야, 너 지금 어디야?
아, 지금 집 근처 마트거든. 많이 늦었지? 먹을 것 좀 사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전에 이상한 사람들을 봤거든? 근데 너 이름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조금 전 친구가 담배를 피러 1층으로 내려갔었는데 남자 둘 그리고 여자 하나가 주차장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담배를 피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호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며칠 전 저희 집에 찾아왔던 남자가 떠오르면서 점점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야, 너 잠깐 이쪽으로 올 수 있어? 저는 혼자보다 친구와 같이 들어가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친구를 마트 앞으로 불러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친구가 말했던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떤 여자 한 명만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저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던 그 여자더라고요. 그걸 보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집 앞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 분명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일단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친구 내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그렇게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아는 형님이 친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님이 제 사정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수호 씨, 제가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형님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게 보험회사 부서 중에 고객 DB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간혹 고객 정보를 팔아 뒷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걸리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또 이게 몰래 정보를 빼내다 보니 알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정보를 구매하는 업자들의 정체가 병원 관계자 또는 장기 매매 브로커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원하는 조건의 나이와 고객의 건강 상태, 그리고 최근에 방문했던 병원 기록까지 참고한 뒤 리스트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객 정보를 넘기게 되면 리스트에 나와 있는 후보는 표적 납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보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책에 갑자기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사실이 진짜 표적 납치 대상이 되었던 거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벤트 당첨권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그런 이벤트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었죠. 결국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몇 달 뒤 다른 곳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또 보험사끼리 몰래 공유를 한다고 하니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사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불안에 떨며 지냈지만 다행히 그 후로는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가족도 없고 갑자기 사라져도 누구 하나 신고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간혹 들곤 합니다. 이 사건은 10년도 넘은 일이라 납치 방법들이 매우 단순하지만 요즘은 하나부터 10까지 치밀하게 접근을 할지도 모르니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며 현재는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린 정말 충격적인 일화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올해 15년 차이니 거진 10년 전 2014년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고 그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편함 근처에서 아파트 공지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새로운 주민이 이사올 예정이고 그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바로 옆집이었고 또 제가 소리에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공지문을 보자마자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그래도 옆집 이웃이 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고 그렇게 공사가 끝난 뒤 옆집 주민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옆집과 인사치레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제가 건네 듣기로는 아들 혼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집 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 요즘 보기 힘든 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말로만 듣던 옆집 총각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려고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잘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가끔 새벽에 소리도 지르고요. 또 벽을 두드리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살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신체 어딘가가 불편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정신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얼핏 보아하니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총각이었고 이런 상황을 직접 듣고 나니 너무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알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요. 그런데 옆집 총각이 다녀간 뒤로 그 총각이 했던 말과 다르게 어머니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벽을 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총각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아마 그 총각이 이사 온 지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욕을 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워낙 방음이 안 되는 아파트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큰 소리가 난 건 저도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욕을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저는 이웃 주민으로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었죠. 여보, 옆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당신이 한번 가보면 안 돼? 에이, 뭐하러 그래.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말자.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럼 내가 한번 가볼까? 아유, 알겠으니까 내가 일단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은 옆집 상황을 살피고 오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그 얘긴 저번에 들었어. 근데 옆집 총각이 그렇게 욕을 한 거야? 진짜 사람 좋게 봤는데. 아, 그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수발 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화가 났었나 봐. 앞으로는 주의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모른 척해. 알겠지?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도 가끔가다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남편 말대로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었죠. 그날은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저와 같은 층수를 누리길래 저는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저희 옆집, 그러니까 총각이 사는 집으로 걸어가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와 인사를 나눈 총각과 나이대는 비슷하게 보였지만 그때 제가 본 그 총각과는 분명 다른 사람인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총각이 저를 찾아왔을 때 주변 친척 관계도 없고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남의 집 사정이니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렇게 넘어갔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살면서 손에 꼽을 만한 정말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아주머니가 서럽게 울고 계셨고 저는 무슨 이유인지 물었더니 글쎄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꿈이었죠. 너무 생생했던 꿈이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고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안 좋은 예감까지 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손수 김장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괜찮겠다 싶어 저는 김치를 들고 옆집 총각네로 찾아갔었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던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누구시죠? 아,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산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사는 총각은 어디 갔어요? 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제가 이 집 아들 맞고요. 그리고 김치는 됐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 남자는 본인이 아들이 맞다면서 화를 내면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럼 이사 때 찾아온 옆집 총각은 도대체 누구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현관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밖으로 나가보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옆집 총각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이 집의 집주인이었고 월세로 계약을 했던 옆집 총각이 몇 달째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조차 되질 않아서 집까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제게 연락처를 주면서 혹시 옆집 총각을 보면 본인에게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장소는 바로 저희 옆집이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경찰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옆집 현관 앞에 폴리스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아랫집 주민이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성태 엄마, 이게 무슨 일이래? 글쎄, 몇 달 전에 이사 온 총각이 있잖아. 그 총각이 저 집 냉장고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 근데 그 범인이 말이야, 사람을 죽여놓고 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대. 아유, 끔찍해라.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제가 김치를 들고 갔을 때 화를 냈던 남자가 떠올랐는데 그 남자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섬뜩한 기분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바로 옆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충격인데 만약 그 남자가 진짜 범인이라면 저를 찾아와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결국 수사 끝에 범인은 검거되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범인은 그 남자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살해된 총각과 범인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친구끼리 다툼으로 인해 집안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범인이자 친구였던 그 남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거주하면서 옆집 총각인 척 가짜 아들 행세를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시신을 유괴하면서 어떻게 친구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총각이 살해되고 난 뒤부터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던 거고 제가 꿨던 꿈의 내용도 어쩌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옆집 총각의 어머니는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고 들었고 이 끔찍한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말하기 꺼려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이런 소문들이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어차피 본인 일이 아니니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비록 옆집 총각과는 단 한 번 인사를 나눈 게 다였지만 그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았던 청년 같은데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현재까지 저는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날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듣고만 있었는데 저도 오래전에 겪은 무서운 일이 생각나 고민 끝에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에서 농기계 관련업을 하고 있고 쉬는 날마다 여러 산을 떠돌면서 약초를 캐는 취미를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신만이 또는 약초꾼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허가 없이 약초 채취가 불법이라 단순 취미라고 보기엔 생각보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다만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어려움도 물론 존재했었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취미일 수도 있지만 산행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거기다 귀한 약초까지 채취할 수 있으니 저에겐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만이로 활동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그동안 수많은 산을 돌아다녔지만 이 일은 반평생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금산군에 위치하는 인적 드문 산을 올라가던 중이었고 점심을 먹고 난 뒤 산행을 했었으니까 아마 1시에서 2시 사이로 기억을 하고 있죠.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초를 집중해서 찾다 보면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라 봅니다. 저도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았는데 그날은 약초를 살피던 중 유독 귀에 꽂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날이었죠. 그건 곡괭이나 망치 같은 둔탁한 물건으로 땅을 내리치는 소리였는데 제가 농기계 관련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귀신같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이곳은 개인 사유지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산행을 할 만큼 길이 순탄하지도 않아 인적이 드문 편인데 갑자기 어디서 곡괭이 소리가 나니 좀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공사를 하는 거라 생각했고 저는 자리를 이동해서 약초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또다시 곡괭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참 살펴봤더니 저와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람 한 명이 보이더군요. 키나 덩치로 봤을 때 남자로 추측할 수가 있었고,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소리의 원인은 그 남자였고, 도대체 뭘 하나 싶어 조금 가까이 가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글쎄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곡괭이와 삽을 한 자루 들고 있었는데, 한참 땅을 살피더니 갑자기 곡괭이질을 했고, 땅 주변으로 흙이 올라오자 그걸 삽으로 걷어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산짐승을 잡기 위해 일종의 함정을 만드는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기에는 땅을 파다 만 느낌이라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었고, 한참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땅 일부분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발을 헛디뎌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었죠. 다행히 바로 앞에 있던 큰 나무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위험해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면 구조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무엇보다 해가 질 때 나타나는 산짐승들도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죠. 일단 더 이상 산행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다리를 접질렸는지 살짝 통증이 있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길로 산을 내려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난 또 산짐승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었네. 아저씨, 괜찮아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아까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있는 남자였고, 제 다리를 보더니 괜찮냐고 걱정을 하면서 묻더군요. 아저씨, 119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천천히 내려가야죠. 여기 땅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밟았는데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의 눈빛이 확 바뀌더니 땅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좀 전에 봤던 남자의 행동이 생각이 나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사실은요, 제가 약초꾼인데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 우연히 보니까 땅을 파고 계시던데 약초라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쪽은 전문이거든요. 그때는 그 남자가 제 걱정을 해주고 119까지 불러준다고 하니 저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던진 질문이었죠. 제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산을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저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아니, 방금 전만 해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협박을 하는 어조로 말을 하는데, 당황스러운 건 물론이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1대1 상황이다. 힘으로 붙으면 제가 유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다리를 다친 상태였고, 거기다 상대방은 곡괭이를 흉기 삼아 들고 있으니 맞서 싸울 수도,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 나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착한 시민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조용히 보내줄게요. 그래서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예? 뭐를요? 저는 멀리서 땅 파는 것만 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자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알았어요. 조심히 내려가시고 앞으로 평생 마주치지 맙시다.
그렇게 무사히 산을 내려와 저는 산에서 이상한 남자를 목격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죠. 아저씨, 여기는요,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마 그 남자분도 약초를 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향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충남 당진에 있는 야산 부근에 토막난 시신이 유기되어 있다는 보도를 듣게 되었죠. 50대 남성이 부인을 살해한 뒤 토막을 냈다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저는 뉴스에 나온 CCTV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자의 머리 스타일과 전체적인 모습이 그게 제가 산속에서 봤던 남자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막낸 시신은 일부분만 발견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뜻은 여러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말이었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당진에 있던 야산을 거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날 제가 산행을 했던 그곳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뉴스에 나온 범인과 그리고 제가 목격했던 남자, 그 두 명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었기에 분명 그 남자라 확신할 수 있었죠. 산에서 곡괭이와 삽을 들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유기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무서운 범죄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산을 오를 때마다 그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분이 생각나 늘 술 한 병을 가져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